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강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지방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내용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1%대 예금 금리에도 은행에 돈이 몰린다는 기사 나오고 있고요. 또 단기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투자처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갈 곳 잃은 부동자금 천조는 수익성 부동산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리츠 시장을 주목하기도 한다네요. 갈 곳 잃은 증시 유동자금이 인기 공모 상품으로 몰리고 또 공모 리츠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갈 곳 잃은 돈은 남아작전을 펴서 울산 집값도 꿈틀대게 만들고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 시장만 물만 나서 유동성이 부동산을 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부동자금이 뭐길래 이 부동자금이 여기저기 움직일까요?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금 그리고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돈들을 통틀어서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게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F, CMA 등에 있는 돈들을 통상적으로 부동자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부동자금만 따로 통계를 내진 않지만 통화지표와 유동성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통화지표는 협의의 통화와 강의의 통화, 예전에 제가 유동성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통화량에 관한 지표로 M1, M2를 발표를 하고요. 유동성에 관련된 지표로 LF와 L을 발표를 합니다. 통화와 유동성 지표에는 아까 말한 부동자금에 포함되는 돈들이 웬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통화량과 유동성은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살펴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왜 증가할까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바로 신용을 기초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원래 실물은 100원밖에 없지만 그 100원을 신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또 은행에 넣고 또 그 은행에 넣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러면서 100원이 몇백 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신용이죠. 이런 신용을 바탕으로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유동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유동성과 통화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부동자금도 일정 부분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죠? 부동자금은 말 그대로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돈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 돈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부동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자금은 계속 존재해왔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이동한 곳에 자산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이 부동자금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 끌어다 씁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간다라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2014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700조였다고 하네요. 이때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되고 증시도 박스권을 계속 머물고 있어서 계속 자금이 유출되고 그래서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자금으로 쌓여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맥 경화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2017년도 되니까 단기 부동자금이 1025조가 됐어요. 사상 최대, 당연히 사상 최대죠.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증시나 부동산으로 가나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1072조로 사상 최대겠죠. 당연히 사상 최대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증시 부동산 말고 이제 가상화폐까지 한 축으로 들어왔네요. 여기로 일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를 볼까요? 단기 부동자금이 1130조, 역대 최대라고 나왔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당연히 역대 최대겠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거다라는 내용이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 1000조의 부동자금이 건설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이달에 MMF로 뭉칫돈이 5조 8천억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실제 부동산 시장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실제 어디로 갔나 봤더니 금, 채권, MMF로 몰렸다고 하네요. 그죠? 부동자금은 지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원래 MMF 원래 있던데 그대로 더 돈이 들어온 거죠. 그죠? 아니면 금이나 채권 정말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부동자금이 많다고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 가고 있어요. 그죠? 현금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집 있는 사람들이니까 집 있는 사람들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돈 있는 사람은 없고 집 있는 사람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11월에 분양가구가 6,200가구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양 막차를 타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이 끊기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11월에 분양되는 거 볼까요? 서울, 부산, 경기 엄청 많이 분양을 합니다. 특히 부산에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 또 12월에도 예정되어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전에도 엄청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데 주체 못하는 무주택자들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빚내서 청춘과 빚을 바꿔버리는 사람들한테 돈 대신 집까지라고 지금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가 평균 3억의 빚을 내서 5억의 집을 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겠죠?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거기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정말 20, 30대들 많이 샀습니다.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한 무단한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의 현실은 국내 증시 외국인이 12일간 2조 2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데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고 있죠? 무역 분쟁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우리나라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요. 미중 협상이 타결돼도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도 하네요. 그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23주째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대요. 상승폭도 커지고 있답니다. 아파트 값이 정말 막 치솟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10월 거래량은 회복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동기 대비 거래량이 회복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는 연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가장 낮았던 2012년보다도 훨씬 적은 물량이 지금 거래가 됐어요. 이 정도로 거래가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의 거래는 실질적인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돈 있는 사람은 없고 집 있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다고 하고 또 양도세 중과 해제를 안 해주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궈서 더 공급이 부족해져서 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는데 최근에 자산 상태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부동산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자산 구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41세 외벌이 가장인데 모든 돈을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다고 하네요. 이분은 지금 순자산 합계가 4억 9,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퇴직금 1억 정도가 포함이 된 거니까 실제로는 4억 정도 가지고 있네요. 전체 자산 합계가 10억이 넘는데 대출이 5억 이상이고 자기 자본은 4억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2억은 시세 차익이라고 아직 처분해서 실제로 돈이 된 건 아니지만 시세 차익으로 늘어난
이익이 2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41세 외벌이 가장이 10년 넘게 일해서 2억 정도 모았으면 엄청 열심히 사신 분일 겁니다. 그죠? 그런 분이 지금 자산 상태가 이런데 근로소득으로 월 420만원 정도를 수령을 한다고 하네요. 이분은 생활비로 240만원 쓰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금으로 45만원을 쓰고 이제 한 100만원 남짓 잉여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나 있고 외벌이인 상황에서 100만원의 여윳돈, 그리고 돈이 아닌 집이 세 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2억의 시세 차익이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적겠죠. 근데 쓸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분들은 점점 커갈 거고요. 이런 세 채의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재무 솔루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정리하라는 솔루션을 주었네요. 이런 상황이니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게 현재 많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또 하나로 모자라 여러 개 사서 무리하신 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나마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돈 대신 집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고 이제 세부담이 현실화되고 실제로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자기가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제 얘기가 뼈저리게 와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